위헌 판례 27번 판례입니다. 67페이지.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졸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을 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목 보시면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법률로 정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다 공무원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정리를 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는 조항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죠. 공무단위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이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되면은 내가 오랫동안 이제 장기 근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을 시켜버리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죠. 공무원이 술해죄를 범해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그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해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이 술해죄에 대해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합헌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것. 집행유예는 죄의 질이 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선고유예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당연퇴직은 합헌이고, 비교하셔가지고 이 선고유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당연퇴직과 임용결격의 표현의 차이가 뭡니까? 당연퇴직은 이미 공무원인 사람을 자르는 거고, 임용결격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 사유밖에 안 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가벌성이라든지 범죄의 구체성,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는 판시이고요. 이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단위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검토하는 것이고, 사안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실게요. 28번입니다. 제목 보시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입니다. 별칭을 끊어서 보면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변호사가 되어도 이제 세무사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세무사협회에 신청을 하면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직역 다툼이 엄청 심해지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세무사협회에서 입법자들한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는 바람에 이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변호사들한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변호사들한테 세무사 자격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이제 온갖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 신청을 다 해가지고 세무사협회의 업무를 마비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 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세무사 자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2018년부터 시행이 된 세무사 자격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세무사 자격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세무사잖아요. 저는 자격이 있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제 세무사 자격을 줬으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과거법이 세무사 자격을 변호사에게 주면서도 세무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자격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2단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심판 대상 조항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부실 세무대리 방지, 납세자 권익 보호 이런 것들이 입법 목적입니다. 자, 목적은 정당하죠. 그러니까 세무사들에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게 이런 부실 세무대리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합니다. 그러면은 부실 세무대리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는 게 정당한 수단일까요? 정당한 수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법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고 특히 이 법률과 관련해서 제일 최고 자격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줄근 부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세법 및 이를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 민법, 상법 등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적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런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 세무대리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한데 부실 세무대리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한테 세무대리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호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는 위헌인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고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라는 거.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2단계 제한입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이번에다가 위에다가 혹시 케이스 나올까봐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그러니까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세무 대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세무사로서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2단계 제한에 해당합니다. 자, 29번 판례로 넘어갈게요. 29번 판례는 판치사항만 보겠습니다. 자, 판치사항 제목에 10년 체크하시고 자,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못하게 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다 위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위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판치사항 제목,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후 10년 동안 초등등 교육법상 이런 그 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법칙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른쪽에 줄근 부분처럼 내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주 긴 기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직업을 전혀 못 가지게 하는 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이건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 못하게 하면은 항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비슷한 판례로 마약 사범에 대하여 이거는 2016년 판례인데 마약 사범에 대해서 20년 동안 택시 운전 못하도록 한 것도 위헌이죠. 같은 취지에서 마약 전과자에게 20년간 택시 운전 금지를 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위헌입니다. 어쨌든 일률적으로 10년,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직업을 못 가지게 하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30번 판례로 넘어가시죠. 자, 이 판례를 보실 때 먼저 비교하실 판례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선례가 있는데 이거는 합헌입니다. 사건 번호는 2002 헌마 467 5회 변시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거, 우리가 특히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공단과 같은 이제 공법인의 구성원에게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그 공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 보험료와 이런 것들에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판례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에요. 한국철도공사. 근데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만큼 국민한테 뭐 정치적 중립성이나 혹은 국민들의 이런 그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줄근 부분입니다. 72페이지에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것이다. 자, 정리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직원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단체가, 이 공사나 공단이 얼만큼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가입하는 거니까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그 정도의 중요성은 없기 때문에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1번입니다. 총장 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별칭해 총장 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1,000만 원 납부하도록 한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북대 사건인데요. 전북대 총장의 후보자에 지원을 하려면 기탁금을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전북대는 국립대잖아요. 그렇죠? 국립대니까 내가 기탁금 1,000만 원이 없으면 국립대 총장에 나아갈 수가 없죠. 제한되는 기본권이 뭡니까? 공무단위권이죠. 국립대 총장이니까 공무단위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고 이 기탁금 1,000만 원 액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이에 가번 제한되는 기본권 국립대 총장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은 전북대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탁금을 납입할 수 없거나 그 납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무단위권을 제한한다. 기탁금 조항의 목적은 총장 후보자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선거의 과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75페이지에 보시면 줄근 부분에 이 기탁금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쨌든 왜 일반 국민 관점들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사실상 좌절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판례 변시 때 큰 문제로 나왔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얘기하면서 우리 총장 후보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권이죠. 국립대 총장 선출권은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국립대 총장 선출권은 기본권인데 국립대 총장 선출권은 기본권인데 근데 총장을 뽑을 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직선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직선제에 의할 필요는 없다. 판례 변시에 나왔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미 있었던 법리랑 섞어서 이 판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큰 문제로 하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단과대 학장 선출권은 기본권이 아니죠.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단과대 학장 선출권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국립대 총장 선출권은 기본권이지만 단과대 학장 선출권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2번 판례. 32번 판례는 거기 78페이지에 있는 함께 보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몇입니까? 33과 3분의 1%죠. 그러니까 상하 2대 1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이 33과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는 뭐 대략 133%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한 66%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밑과 제일 위가 2대 1 정도 차이가 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이 2대 1입니다.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이.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몇 %였습니까? 60%였습니다. 60%라는 것은 기준을 잡으면은 아래로는 40이고 위로는 160이니까 4대 1이죠. 기존에는 이제 지방의원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60% 4대 1로 봤었는데 이제 요걸 변경한 겁니다. 8회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선택형으로는. 자, 판시사항은 시도의원과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서 판시했는데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 2018년 6월 28일 2014 헌마 189부터 볼게요. 양가로 1번. 이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 기준을 뭘로 삼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시도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뭘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까?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가 아니라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잡는 게 평균 인구수를 100으로 잡아가지고 아래로 위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2번 농어촌의 격차를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사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와 인구 밀집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줄근 부분처럼 도농 간의 격차가 있는지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은 결국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이 투표 가치의 평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상하 33과 3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당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근 부분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 비례 3대 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중간을 100으로 두면은 아래로 50, 위로는 150이니까 3대 1이죠. 50과 150이니까. 밑에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편차 비교 집단은 해당 자치구 시군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선거구까지 비교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자치구 시군 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만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남시면은 성남시 내의 선거구만 비교한다라는 것이고 2번에서 인구 편차의 비교 방식 및 비교 기준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결국 같은 취지에서 3번에 보시면 상하 50% 3대 1로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7페이지 잠깐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판례 자체는 여러분들이 딱히 보실 필요가 없는데 2번에서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인구 편차 상하 50%로 변경했기 때문에 50%를 넘지 않는 부분은 합헌이지만 50%를 넘는 부분은 이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했고 3번에서 첫 번째 문단은 뭡니까? 우리가 선거구 구역표에 일부에 위헌이 있으면은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됐죠? 정리하자면 우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33과 3분의 1% 2대1이고 지방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둘 다 상하 50% 3대1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80페이지에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넘어가실게요. 심판 대상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DNA 신원 확인법 8조 1항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DNA 감식 시료의 채취 대상자로부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들이 이제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DNA를 채취하죠. 그러니까 DNA 채취하는 방식은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면봉을 넣어서 구강 점막에서 채취하거나 아니면 모발에서 채취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DNA를 채취하는데 보시다시피 1항에서 원칙적으로 이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강제 처분이니까. 그쵸?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항 보시면 사경은 검사한테 신청해서 DNA 채취할 수 있고요. 자, 3항에 보시면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례는 이 3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DNA 채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이 나의 신체에 대한 엄청난 훼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DNA 채취 자체는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존재하고요. 자, 4항에 보시면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항상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빼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 이후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며 청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5항 영장에는 이런 걸 적어야 된다. 6항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7항 검사는 직접 지휘하거나 할 수도 있다. 8항 당사자한테 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 DNA 신원 확인법에 따르면은 이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동의하면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동의 안 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영장 발부 절차에 대해서 쭉쭉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가 DNA를 채취해야 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내 DNA를 채취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있고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고 영장에 뭘 적어야 되고는 있는데 이 영장을 심사하는 그 단계에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장 발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판지사항 1번은 넘어가시고 2번에서 영장 발부는 재판이니까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 3번은 일반적인 겁니다. 3번은 제목 마지막 줄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즉 DNA 채취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미 선례도 있죠. 그래서 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범죄 수사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영장도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취하는 절차 굉장히 경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DNA 채취 자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4번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장 재판에 있어서 나의 의견 진술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있으니까 82페이지 넘기시면 줄근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이번에 자, 그래서 어쨌든 DNA 시료 채취 자체는 합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DNA 채취 자체는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그 DNA 채취를 하기 위한 영장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그거 두 개를 섞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는데 영장 청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6번은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합헌 결정이 있었고 그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사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DNA를 수집해 놓는 것은 굉장히 간이하고 편리한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DNA는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익이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4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 선례, 비슷한 판례 있죠. 우리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3일 위헌이었습니다.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3일 위헌.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3일 위헌.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3일 위헌. 우리 사람을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형사소송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출입국관리법이고 그 다음에 사인에 의한 구속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인신보호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신병원 같은데 이제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병원 같은데 갇혔을 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한 게 지나치게 짧아서 이제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소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도 3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해놓는 것은 이 절차를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차를 조속히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기간으로 해놓는 건데 그래서 단기간으로 해놓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 3일이라면은 즉시항고를 3일 동안 해야 된다면은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3일 지날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3일도 위헌인 것처럼 이 형소법상 즉시항고 3일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됨에 따라서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공무원들이 안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곧 퇴근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3일을 훌쩍 지날 가능성이 높겠죠.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금방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즉시항고 3일은 너무 실질적으로 이 즉시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정도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신보호법 3일, 형소법 3일 둘 다 위헌입니다. 35번 판례로 넘어가시죠. 자, 심판대상조항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166조 1항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기산점이죠.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불법행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766조 1항 2항에 따라서 1항에 보시면 안날로부터 3년이고 2항에 보시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1항을 주관적 기산점, 2항을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기산점은 내가 안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안날로부터 3년. 객관적 기산점은 있은 날로부터 10년인 겁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청구라면 몇 년입니까? 3년, 5년이죠. 3년, 5년입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국가배상 청구는 3년,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이제 1982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었던 사람이고, 혹은 1950년에 이제 국민보도혁명 사건 때 국민보도혁명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82년과 1950년 이런 우리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이런 국보법과 국민보도혁명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쨌든 우리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다라는 이제 결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뒤늦게 이 진실화해법에 따라서 뒤늦게 이제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결정을 받고 국가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걸리는 겁니까?
안날로부터 3년은 걸리지 않죠. 내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희생자다라는 결정을 받고 그때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안날로부터 3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튿날로부터 5년은 절대 지킬 수가 없죠.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1982년과 1950년 이 서슬퍼런 시대 때 내가 5년 안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관적 기산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객관적 기산점을 이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85페이지에 판례사항 1번 보시면 민법 조항과 국가재정법 조항과 예산회계법이 셋째 줄 끝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지역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 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 국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3년, 10년이나 국가에 대한 청구에서 3년, 5년 소멸시효를 정한 것 자체는 합헌이다. 소멸시효 제도 자체의 위헌성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그런데 이 민법 조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셋째 줄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단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은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과거사 정리법에 대해서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인 다른 유형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86페이지에 거기서 줄끈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3년, 그러니까 주관적 기산점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밑에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법에 따라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결정을 받고 3년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은 괜찮다. 그러나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등에 의해 허위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 은폐를 하여 진상규명을 저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지도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국가배상 청구권 사건입니다. 이것도 좀 꽤 의미가 있는 이제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를 하면서 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있을 것인데 그때 객관적 계산점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본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입니다. 36번 판례로 넘어가시죠. 자, 36번 판례 심판대상 조항부터 보시면은요.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보시면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소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 긋읍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사람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신시대 때 있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로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이 이후에 이 유죄 판결로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거죠. 이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긴급 조치로 인해서 불법 체포가 되고 이제 구금이 되고 이런 행위들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너 이미 이때 보상금 받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미 이때 보상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이 보상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다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헌 그대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결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법상의 보상의 의미는 이런 손해배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보상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의미도 있지만 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문헌상 명확해요. 손해배상의 의미와 손해보상의 의미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된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한편으로 또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하급심에서 계속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여기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청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급심도 있었고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급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이제 하급심이 대립을 하니까 우리 대법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이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입은 피해에는 손해배상이 포함이 되는데 그 손해배상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러면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크게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렵더라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즉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밝혀야 돼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은 얘는 그냥 합헌 결정 내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신적 손해가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기각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신적 손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된다면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입은 피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위헌인지 따져보겠다 라고 해서 이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2번입니다.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재판상 화해율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심의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면 재판상 화해율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성이 없어요. 자, 문제는 88페이지 3번입니다.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민주화 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 이런 거 다 포함이 된다. 다음 문단 이를 전제로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먼저 검토를 하는데
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내가 동의하면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서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어쨌든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상 화해율을 인정하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은 그 줄금 부분 마지막에 이를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다음, 심판 대상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입은 피해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이 된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 손해는 포함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화 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도 반하고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자, 첫 번째, 지금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줄 부분에서 민주화 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민주화 보상법을 관련 규정을 다 읽어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민주화 보상법에서 적극적 손해는 어떻게 배상하고 소극적 손해는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이 재판상 화해율을 인정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정위헌 아니고 그냥 일부 위헌입니다. 정신적 손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라고 한다면 보상과 배상이 다 포함이 되고 배상에는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적 손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판례예요.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문 보시죠. 피청구인들은 교육대 총장들입니다. 교육대 총장들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입시 요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시 모집으로 뽑는 사람 중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뺀 겁니다. 왜냐면 얘들은 생기부가 없으니까,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뽑을 때는 이제 얘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생기부를 토대로 뽑으려고 하는 건데 검정고시 출신들은 생기부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수시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 자, 판지사항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에 31조 1항의 평등권은 이제 취약의 기회균 등 그러니까 우리 교육받을 권리 부분에서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한편 헌법 22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이 있긴 있는데 이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서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의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의 자율권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취약 균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줄금 부분입니다. 이 사건 수시 모집 요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 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학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시 모집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국가가 이런 공교육 제도에
고등학교를 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등학교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검정고시를 뒀으면은 검정고시를 졸업한 사람한테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한테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방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검정고시를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수시모집 입학 기회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차별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 수시모집의 학생선발 방법이나 학생선발 방법이 정시모집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수시모집에서 응시자의 수학 능력이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시모집과 다른 것을 의미할 뿐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음 문단입니다. 생기부가 없다면 다른 방법들로 평가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회를 박탈할 것이 아니라 생기부 말고 검정고시 출신자들만의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마련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다음 문단도 줄 안 끈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 그러나 다음부터 학교라는 공교육 과정과는 별도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 제도를 둔 이상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을 수시모집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함께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 제도를 뒀으니까 그 검정고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면은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도 잘 특정하십시오. 교육받을 권리. 우리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이게 교육받을 권리 쟁점인지 아니면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쟁점인지 두 개 좀 섞어가지고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검정고시를 졸업한 사람의 이제 교대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관련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취약의 기회균 등 31조의 문제입니다. 10조의 문제가 아니라. 38번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라면은 당연히 노조를 만들 수 있죠.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교원이죠. 우리 그래서 심판대상조항 보시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교원이라면은 이제 교원 노조를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조와 다른 법률적 효과들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원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교원 2조 정의해 보시면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누구를 당연히 빼고 있겠습니까? 대학 교원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만 교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 어떤 기본권 주장하겠습니까? 노조를 설립하는 거, 노조로 뭉치는 거, 노조로 단결하는 거. 헌법 33조 단결권의 문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교수들이라고 한다면은 국립대 교수가 있고 사립대 교수가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사립대 교수는 33조 1항, 2항, 3항 중에서 몇 항에 해당합니까? 조문 한번 보시면은 우리 33조에서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33조에서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근로 3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2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 3권에 주체가 될 수 없고 법률에서 인정해줘야지만 근로 3권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수는 근로 3권을 보장받는데 33조 몇 항에 따라 보장받습니까? 33조 1항에 따라 보장받죠. 그런데 여기서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단결권을 침해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돼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는 어때요? 국립대 교수는 단결권을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33조 2항에 근거해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사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결권 침해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 사립대 교수들에 대해서 단결권을 침해하는지를 보는데, 초중등 교사한테만 교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 교수들한테 교원 노조 설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줄 부분입니다. 단결권 자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결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단결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것이고, 다음 문단에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 보더라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이탈했다. 교육 공무원인 교원에게 교원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중등 교원에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만 교원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교수들한테 인정하지 않는 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에 대한 심사 기준을 달리했다라는 거. 둘 다 단결권에 대한 심사인데 사립대 교수는 단결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지만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33조 2항에 따라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느슨하게 심사했습니다. 결론은 둘 다 위헌이에요. 39번입니다. 별칭.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당 노동행위라는 게 이 근로자의 근로삼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삼권을 행사하는데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들을 우리 다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이런 노조에게 좀 많은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혜택을 너무 강하게 주면은 어용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0만 대상 조항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도 읽어볼까요?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고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음령에 넣은 것처럼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용노조를 만드는 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줄근 부분에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삼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입니다. 어용노조를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운영비 원조 행위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되겠지만 우리가 이 교섭의 결과물로 달성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우리가 사측과 노측이 교섭을 해가지고 그 교섭의 결과로서 내가 운영비 원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고도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원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줄,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지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단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주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섭의 결과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 이런 원조 행위까지 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단체 교섭권. 우리 근로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을 침해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목수침법에 따라 판단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본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법이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는 거니까. 단체 교섭권을 침해합니다. 넘어가실게요. 40번입니다. 요거는 우리 판례가 이제 판시를 바꾼 거죠. 제목 보시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입니다. 청원경찰은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헌법 33조 1항, 2항, 3항 중에서 원칙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항이겠죠. 그냥 국민이니까. 주요 방산업체 종사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항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한 것을 합헌으로 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근로3권을 누려야 되는데 일반 국민인 청원경찰에 대해서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걸 합헌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 의견이 많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7년 9월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자, 판지사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법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 조항은 근로3권을 제한함으로써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목적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은 일반적인 청원조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33조 몇 항? 1항에 따라서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니까 근로3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줄근 부분 보시면 셋째 줄에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이다 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41번. 41번입니다. 심판대상 보시면은요, 별칭부터 보실까요? 국군 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우리 별칭 한번 읽어봅시다.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우리 행정입법 부작위가 언제 위헌이 됩니까? 우리가 헌법상 부작위가 위헌이 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이제 부작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2번이랑 3번은 딱 보면 알죠. 그냥 부작위를 하고 있다. 그 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헌법상 자기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인 위임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 의무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명시적인 위임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헌법 26조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위임하고 있는 거. 헌법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헌법의 기본권을 통해서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부작위라는 게 법률이 대통령령이나 이런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을 만들지 않는 부작위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했는데 이게 법률상 자기 의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헌법상 자기 의무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치행정, 그러니까 결국 행정을 하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가 법률에서 명령한 행정입법을 만들 의무가 있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리, 입법부가 시켰으면 행정부가 어쨌든 그것을 하는 것이 권력분리 원칙에 적합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자기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입법 부작위, 그냥 법률 입법 부작위가 나오는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 의무를 요 두 개로 검토하시면 되지만 행정 입법 부작위가 나오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했으면은 그 자체로 헌법상 자기 의무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행정입법 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글씨를 못 알아볼까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럴 거면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한 번씩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할 때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런 국군포로 등에 대해서 이런 행정이나 공안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심판 대상 1번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에서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지원만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를 다퉜는데 얘는 지금 청구기간을 도과해서 부적법합니다. 그게 판지사항 1번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 오른쪽의 첫 번째 줄에, 둘째 줄에 아무런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법률에 규정을 두면서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을 다투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정입법 부작위라면은 청구기간에 문제 발생하지 않죠. 맞습니까?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기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이런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보수 기타 대우와 지원에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이기 때문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고 따라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고 이 사안에서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군포로법 15조의 5 이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정입법 부작위 96페이지의 관련 조항 보십시다. 국군포로법 15조의 5 1항에 보시면 국방부 장관은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에 행정이나 공원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데 이 항에 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우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행정입법 부작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입법 부작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자기 의무인데 이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검토하는 건 요겁니다. 거기 본문의 첫째 줄에 보시면은 상위 법만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 의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근 부분에 국군포로법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국군포로법 15조의 5에 관한 사항이 집행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뭐다? 헌법상 자기 의무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다. 밑에 줄근 부분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불이행되고 있고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본안 판단 문제입니다. 그 부작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 그러니까 이 국군포로에 대해서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예우이니까 어떤 기본권이겠습니까? 명예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밑에 줄에 명예권을 침해한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청구인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 예우에 관한 것을 반드시 금전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우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우가 재산적인 예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명예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실게요. 101페이지, 198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판례상 1번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는 우리 탄핵 소추 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공소장 기재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유인지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2번 국회 의결 절차 위법 여부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 뭐 국회 절차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제 이 청구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결 절차 아무것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죠. 가번에 탄핵 소추가 있을 때 그 사유를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번에 탄핵 소추할 때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도 없다. 다번에 탄핵 소추안을 각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포함해서 하나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발의하냐에 달려있는 건 거죠.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나누어서 할지 같이 할지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번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적법 절차 원칙이 탄핵 소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적법 절차 원칙은 국민과 국가기관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기관 내부의 문제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8명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4번 탄핵의 요건은 읽어보시고 5번 그래서 이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 뭐 이런 기타 등등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100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우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래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있는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11번은 다 아시는 거. 불성실한 직책 수행은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 유의하실 건 뭡니까?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는 맞는데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헌법적 의무는 맞다라는 거 유의하십시오. 헌법적 의무는 맞지만 그걸 뭔가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다. 파면한다.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은 뭐 큰 의미는 없고 판례상 1번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수면이 있는데 이 공유수면 우리 그 공유수면과 바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죠.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인 공유수면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 획정은 첫 번째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법이 없다면 불문법에 있다면 불문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법이 있으면 명시적인 법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이 없다면 불문법에 따라라. 그리고 불문법상 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령에 있으면 법에 따르고 없으면 불문법에 따르고 불문법도 없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번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판단하겠다? 공유수면에 관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4번 가처분 사건입니다. 가처분은 이제 기록형에도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부터 보시면은 변호사시험법 11조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명단을 공고해 동그라미 명단을 공고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발급해야 된다. 합격자가 결정되면 명단을 공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로스쿨은 결국 입학하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불합격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불합격했다는 것을 나타낸 거랑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명단을 공고 부분에서 성명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수험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성명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문 보시면 변호사 시험법 11조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의 효력은 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변호사 시험법 중 성명 공개 부분은 헌법재판소 무슨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끊으시고, 그러니까 종기를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 무슨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처분을 인용을 했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좀 구분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제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번에서 가처분 인용 요건 쓰고, 우리 집행정지랑 동일하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의 필요, 긴급한 필요 있어야 되고, 권한 청구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아야 되고,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가 아니다. 양가로 2번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필요, 긴급한 필요, 양가로 3번은 비교 형량 하는 겁니다. 그 사안에서는 특히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불합격자의 인격권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실은 이게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인격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당연히 제한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위헌 끝났습니다. 그 45번, 46번, 47번은 기소유예 사건인데, 그 45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그 자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혜택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공하겠다 이렇게 붙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것들도 108페이지에 있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도 큰 우리가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은 다 마쳤습니다. 3시 30분부터 합헌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